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사는 우리 군의식당에서 경양신문사 구충식당 집밥으로 쓰고 있고요. 이제 뭐 휴일이나 어려울 때는 좀 밖에서 여기 당직하시는 사무총 사원들께서 해다 주시고, 외국노총에서 오면은 항상 그러세요.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뭐 목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해결을 없습니다. 시설이. 시설이 없잖아요. 네. 여기 1층인가? 거기 샤워 시설은 있는데. 그러니까 옆에 별관, 그러니까 금속노조에는 샤워 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경양신문사가 네. 샤워 시설을 설치 못하게 해서 저희가 시설은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서 씻고. 그래서 저희가 그 작년 초에 구속된 동지들이 서울구치소가 훨씬 편하다고, 샤워도 되고 냉난방이 된다고 들으라고. 냉난방. 더군다나 이제 여름에 냉방 끊어지고 난방 다 끊어지죠. 참.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끊어지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아침까지가 이제 계속 건물이 식잖아요. 월요일 새벽 정도 되면 굉장히 거의 이제 한계의 상황이 되죠. 근데 한번 그 인권위원회 앞에서 그 전광판에 올라가서 노송하시던 기아 비정규 동지들이 잘 있냐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날은 막 태풍 불던 날인데 아니 누가 누구를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어렵다거나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밖에서는 다들 더 많은 곳에서 고공농성에 뭐 고생들 하시니까 말할 처지는 아니죠. 뭐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애들이 와갖고 이렇게 만나고 가족들 만나려고 하는데 애들은 그러면은 어떤 바깥부는 부부는 이제 직장 애들도 아이는 이제 큰 녀석은 직장 다니고 둘째는 대학교 4학년이고요. 둘 다 아들. 네. 근데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씩 면회 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번 추석에는 가족으로 당직을 했습니다. 추석은 가족으로 당직하기로 가족들이 번갈아서 네, 오고. 날짜를 제가 찍어주고 가족들 당직 서라 그랬거든요. 지난번에 어떻든 노동부 차관도 어디 정부도 이제 바뀐 지가 벌써 100일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수배 해제만 경찰에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노동부 장관이 여기 방문했다가 바로 본인 또 노동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입장권을 냈잖아요. 근데 뭐냐면 노동부 장관은 한상준 위원장의 실형 선고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석방돼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노동부에서의 그 정정 보도를 했거든요. 그게 딱 현재 상태인 거죠.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 정권의 정체성, 노동부 장관의 입장이 여기서는 한상준 위원장 실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선 바깥에 나가서는 그러니까 실형 선고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은 했으나 석방해야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정교조도 마찬가지인 게 정교조를 법에 노조한 박근혜 정권은 문제가 있다. 네. 근데 지금 노동부에서 재판이나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노동부에서 시행령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노조 아닌 통보를 하거나 그냥 취소하면 끝나요. 정교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근데 법의 노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노조 아닌 통보를 취소하지 않잖아요. 네. 노동부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위원장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만 석방해야 된다라는 말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위원장하고 저는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안이 사실 같은 사안이고, 그러니까 위원장을 석방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수배 해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 의지가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8.15 때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적어도 이 정권이 8.15 때는 위원장을 사면하지 않을까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누구도 사면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12월에 혹시 이제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지금 12월이면은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1년에 제일 큰 행사가 11월 12일 지금 전국 노동자대회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그날은 위원장이 나와서 무대에 함께 설 수 지금 전국 노동자 대회는 언제로 예정돼요? 11월 12일. 11월 12일. 이전에는 나왔으면은. 근데 크리스마스 특사로요.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때 노동부 장관 왔을 때 그러면은 뭐 정부 측에서 여기서야 당연히 뭐 수배자 뭐 이런 뭐 구속자 석방, 한상균 위원장 석방, 그다음에 수배 조치 해제 뭐 이런 거들 뭐 그다음에 뭐 보니까 뭐 아이로 뭐 이런 걸 했는데 정부에서는 뭐 하러 그러니까 온 이유가 그럼 뭘 들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화에 응하겠다라는 거랑 노사정에 좀 들어와 달라는 얘기까지는 그나마 못했고요. 그러한 그 논의에 함께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일단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노정교섭, 그다음에 그다음에 노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재같이 한국이 그 재벌의 그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노정 관계를 정립해놔야 노사 관계가 바로 잡혀지고 그다음에 노사정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게 현재 민주노총 입장이고요. 대대 결과도 2월달, 올 3월에 대대 결과도 그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 대의원들. 대의원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정부한테 계속 노정교섭을 요구하는 게 신뢰를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뢰. 네. 근데 이제 노정교섭이 아직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정에 나오라라고 하는 요구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진도를 너무 빼는 욕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탈퇴 결정한 이후에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됐죠? 그게 지금 98년, 99년 그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상황 이후에 다시 지금 이제 노정교섭을 새로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거라서요. 이 새 정부가 노정교섭에 신뢰 있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노사정 대화 논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의 표시가 최소한의 한상균 위원장 석방, 노정교섭 정례화. 노정교섭. 사실 노조와 정부가 노조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사실은 노사정 테이블을 다 만들고 나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노정 간의 정확한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 작업이 사실은 우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노사정의 문상현 위원장이 된 거에 대해서 별 감흥이나 별 적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외국 노총에서도 와서 그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노사정 그 협의틀이 안정적으로 갇혀 있는 그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어떤 사람이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관의 그 직책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가 민주노총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희는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리해고가 거의 됐던 게 노사정위원회였고 그 다음에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재작년에 노사정위를 통해서 노동계약을 강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박근혜 정권이. 그렇다면 지금 이 새로운 정부는 노정관계를 정립하면서 노사정 테이블로 노동자와 함께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고 그 중간을 다 생략하고 자꾸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한다는 건 일단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홍준표를 후보를 비롯해서 자기 집권하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우선적으로 해산하겠다 뭐 이렇게 공약까지 했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 이번 촛불 국면에서 민주노총하고 전교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장섰다라는 의미로 저는 또 제가 가만히 유추를 해보고 제 나름 취재를 해보면 사실 박근혜 탄핵의 일등 공신이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학자들 뭐 이런 데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런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전교조하고 민주노총을 우선 해산하겠다는 본인은 다 그 두 개의 민주노총이자 전교조 출신이니까 그거 완전히 핵심이란 말이에요. 제거 대상 핵심인데. 일단 홍준표 분께 상당히 감사한 게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민주노총과 정교조의 중요성을 인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민주노총과 정교조를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해산할 수 있을지 참 묻고 싶어요. 해산할 수 어떻게? 왜냐하면 해체가 불가능한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적으로 차라리 구체적으로 공기를 다 해체하겠다거나 바다를 다 해체하겠다거나 이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이지 법의 노조로 만들었으면 법의 노조로 정교조는 더 강화됐거든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2013년에 법의 노조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정교조 입장에서는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정교조가 갖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정교조가 규약을 바꾸면서 박근혜 정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정교조가 내고 있는 조합비라고 하는 것이 민주노총 재정에 차지하는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우리가 규약을 바꾸면서 무릎을 꿇고 정교조라는 조직을 유지하는 게 한국 사회의 이 운동적인 면에서 더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정교조가 이 시기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노조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한국 사회 역사에 더 알맞은 책무성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한국 사회에 정교조라는 조직이 해야 될 역사적 책무인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 이 시기에 정신적, 한마디로 물질적 영향보다는 정신적 위해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조가 조합원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정교조가 받는 탄압이 강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졌던 민주화 운동 자체의 이 정신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선택이 한 6개월에 걸쳐서 전조학원 교육과 함께 총투표로 결정하게 된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체를 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차라리 홍준표가 공기를 해체하겠다는 목표를 잡는 게 낫지 정교조나 민주노총을 해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오히려 조직원수 그런 조합원수가 늘었나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당시에 탈퇴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이 계속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도 고민을 할 때가 규약 개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버티는 순간에 그 당시 조합원이 한 반 이하로 줄 거다라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상함이 되는 조직의 위기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조합원이 탈퇴한 것도 사실이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정교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가입을 했고요. 저는 그 당시 가장 그 의미 있었던 가입자들 한 부류가 30대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여성들이 육아만 카페를 통해서 우리의 노동 조건들, 그러니까 교사들의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을 유지하려면 정교조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대거 그 30대, 40대 젊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육아 여성들이 가입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정교조의 활동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들이 그러니까 지지하지 못하는 면도 있거나 했던 분들이 이 시기에는 우리가 정권과 맞서서 정교조를 지켜야 한다. 이 생각으로 계속 가입을 한 거죠. 지금 정교조 조합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제가 5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 고배노조 탄압 이전과 이후 상황에서 균일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밌는 게 2015년에 민중 총궐기 진행하고 그 한 달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수가 가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그 촛불 광장 진행된 이후에 다시 또 상당히 많은 조합원들이 가입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에서 이제 뭐 드러나는 거지만은 국정원 원세훈이가 별의별 공작, 방송만 공작했겠어요. 조화 언론 거기다가 특히 이 정교조도 이제 불법화 이것도 다 어쨌든 일련의 국정원을 비롯한 그래서 국정원을 정교조가 고소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그때 어떻게 됐죠, 재판이?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정교조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예, 조전역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보 진영에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금 계속 그 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 받은 돈이 사실은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이거를 투쟁기금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또는 진보 진영들이 자기 자식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면서 운동에 헌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사실은 교육기회나 이 사회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적어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 그리고 노동운동을 해온 분들의 자녀는 정교조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돈은 그대로 다 교육 장학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자녀분들에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이제 촛불, 그러니까 민중 총궐기 2014년 민중 총궐기를 복귀를 해보면은 이제 정교조가 해산 그때 2013년이죠. 2013년 김기춘 비서실장이 8월 5일날 임명이 돼갖고 들어오면서 10월 24일날 이제 불법화를 통보를 했잖아요. 그 전에 어떻든 이제 교학설 교과서를 놓고서 이제 치열하게 이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교학사 교과서를 관철시키려면 저 정규조를 그대로 두고 둬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민중 총궐기에 정교조가 굉장히 많이 참승사했던 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 당일날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 참가가 아니라 참가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까 이제 교학사 교과서. 홍준표 얘기부터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 이전에 그냥 대정권 투쟁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재 정권의 모든 경향성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역사 왜곡이라는 거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틀을 이어서 그러니까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탄압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시 재벌의 그 독점적 안정적 경제 체제로 가고자 하는 그 정책이 다 종합되어 있었죠. 그렇죠. 예. 뭐 다 드러났지만.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교조 입장에서는 그 전체적인 요소와 함께 정교조한테는 집중적으로 법의 노조 탄압이 들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정교조 교사들이 그 시기에 가장 뭉쳐 있었던 건 세월호였거든요. 아, 세월호. 네.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부분은 역사 왜곡이라는 부분에서 정교조 교사들이 교육적으로 받을 수 없는 지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민주화 역사 자체를 지금 50년을 되돌리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머리로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몸이 느끼는 거는 노동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가슴으로 움직인 거는 세월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2013년,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가 그 세월호 그 상황이 기억이 나는 게 2014년 세월호가 벌어지던 그날이 정교조 입장에서는 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성장을 깔고 기자회견을 했다가 그대로 농성장을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정교조가 교육 현안으로 투쟁할 수 없는 시기다. 그러니까 세월호 투쟁으로 바로 그 날짜로 판단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과 교사라는 부분이 있었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그거였던 거죠. 가만히 있으라.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사가 학생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이 사회가 시민들에게 한 이야기도 했고 또 박근혜 독재 정권이 바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운동해도 모두에게 한 말이었기 때문에 정교조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세월호라고 하는 게 그 이후에 그 법의 노조 투쟁도 그렇고 이후의 모든 부분에 가슴에 뭉쳐있는 단 하나의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궐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다 종합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총궐기 같은 경우가 정교조가 거의 몸을 사리지 않았던 이유가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 앞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들,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게 됐던 게 그 시기라고 보이고요. 그 이후에 거의 민주노총 모든 조합원들이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교조 교사들이 그때 이제 그 쉬운 해고, 정부가 이제 그 쉬운 해고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원래 그 98년 IMF 직후에 이후에 그 정교조가는 합법화되면서 그때 이제 IMF 직후에 이제 그 쉬운 해고는 또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기에 대한 일종의 구체의식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도 있는데 이제 98년 이제 정리해고건인데요. 그게 저는 저 개인으로는 그게 굉장히 큽니다. 아,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큰 게 뭐냐면은 저희 남편도 이제 8, 9년에 해직이 됐고 그리고 이제 바로 요 시기에 다시 그 현장 복귀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희는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해고가 수용되고, 예.
그리고 사실 거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들이 다 별도의 현안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리해고가 논의가 되면서 정리해고가 합의가 되면 그리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정교조의 합법화가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관련 당시의 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정리해고랑 정교조 합법화가 실제 거래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예. 근거는 없지만.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정리해고라고 하는 거랑 주고받을 만큼 정교조 합법화라는 게 큰 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나중에도 그 비판이 상당히 많았던 게 어떻게 받은 게 뭐냐, 정교조 합법화 하나 받은 거냐라고 당시에도 이제 문제 제기가 돼 있을 정도로 정교조 합법화라고 하는 것이 상권이 아니잖아요. 상권이 아니라 사실은 절사의 자유 하나인 거기 때문에 행동권이 없는 그 정교조 합법화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교조 조합원들에게는 그것이 한 테이블에서 논의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부채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한상진 위원장의 그 쌍차 투쟁의 결국은 정리해고로 기인된 거기 때문에 위원장과의 관계에서는 정리해고 노동자, 투쟁 노동자와 그 다음에 이 노동계약이라는 사명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투쟁 속에서는 내가 이 투쟁에 손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선택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교조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상층 간부들 중심으로 논의가 됐던 거지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유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이 투쟁에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박근혜 정권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분노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정교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직국장이라고 불렀었어요. 조직국장? 네. 그러니까 임명장까지 정교조 내에서는 임명장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주노조 운동에서 나태해졌던 정교조를 다시 각성시키고 하나로 뭉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장과 함께 조직국장으로 임명한다 이런 게 그 농담으로 오고 갈 정도로 실제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정교조의 그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 분노는 총체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이 단순하게 박근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거의 끝장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태까지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달한 것도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 때문에 사회를 변혁시키고 나 자신을 성찰하려는 거에는 게을렀던 우리 모두에 대한 좀 반성과 성찰의 장이 아니었나. 그리고 정교조 조합원에게도 바로 그러한 자리였다.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지금 몇 년생이세요? 여자 말고. 이거 나가진 않는 거죠? 아니 뭐. 예. 저는 83학번입니다. 83학번. 예. 83학번이면은 토끼띠? 한 3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83학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발령을 받았을 때가 87년. 87년. 예, 그러니까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87년. 시기에 교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바로 저희가 전교협이 떴어요. 그렇죠, 전교협. 그러니까 그해 말에 전교협이 떴고, 그러니까 전교협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교조 결성으로 가고. 어디 몇 년생 정도? 65년생. 65년생이고 서울 어디 네. 출생? 서울에서. 경기도요. 경기도 어디? 그건 그것까지. 경기도 의정부 출신이고요. 네. 대학은 서울교대요. 서울교대. 그러면 저거 하기 전에는 어디서 공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신현초등학교에서 현대 교사를 하다가 중랑구 예. 신현 초등학교. 예. 그래서 이제 97년 지금까지 이제 87년부터 교사. 뭐 예. 학교는 이제 옮겨 다니겠죠. 계속 옮겨요. 맞고요. 네. 정교 활동부터 이제 쭉 시작을 했으니까 하고 이제 전교요. 그게 이제 전교조로 되고 89년도에 됐나요? 전교조가? 정교조가 89년에 결성. 네, 그렇죠. 89년 전교조가. 그래서 그 전교 활동할 때 처음 뭘로 그럼 전교? 그러니까 정교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교조가 뜨면서 전교조. 단식농성장에서 저희 남편을 만났죠. 그 이제 부군도 이제 예. 초등학교 선생님. 아니요, 저희 남편은 중등. 그래서 같이 단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식농성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남편의 지회의 분이 단식농성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8, 9년에 정교조가 뜰 때 제가 그 투쟁선봉대 대장이었어요. 투쟁 선봉대. 선봉대장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웬만한 노동조합에서 투쟁선봉대를 다 이렇게 약간 험악한 남성들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0대 여성 투쟁선봉대를 하니까 이제 이게 텔레비전 화면에 이게 굉장히 클로즈업이 되면서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저희 자기네 지회장한테 소개를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갖고 단식농성장에 이제 소개를 저는 단식농성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그 투쟁. 그래서 이제 전교 투쟁 선봉대장을 거쳐서 저 수석 부위원장까지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 정교조 안에서는 이제 지회장, 수석부지부장, 지회장부터 이제 상임인가요? 분회장, 지회장, 저기 뭐야 각종 역할들은 이제 다 하는데 정교조는 지역이 지부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조는 이제 거기가 지부고 지부에서부터 상근으로 빠져요. 그 전에는 다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다 경직입니다. 지부에서부터 네. 상근. 그러면 지회장 할 때도 이제 상근. 지회장 할 때는 상근은 안 했어요. 그래. 지부 수석 부지부장을 할 때부터 상근을 했죠. 지부장. 네. 아니면 구치소로 가야 되는. 일단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은 교사는 2016년, 그러니까 작년 1월달로 해고가 된 상황이에요. 해고가 됐어요. 예, 법외노조로 그 전임자들이 전체 해고가 되면서 저도 같이 해고가 된 상황이라 일단 여기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정교조 법외노조 투쟁으로 다시 복직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교조 법외노조 투쟁, 그다음에 이제 노조 가입 운동, 그리고 이제 비정규 철폐 투쟁, 이게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하고 싶은 일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 연말 이후에 이제 경찰 출석을 하게 될 거고, 이게 이제 체포 영장이 이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구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 위원장하고 공범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3년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3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2, 3년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실형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로 제 앞으로의 그 계획은 좀 미뤄져야 될 거고요. 만약에 위원장이 올 연말에 이제 만약에 사면이 되고 그다음에 저도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교조 법외노조 투쟁을 통해서 현장에 다시 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할 때 이제 한상균 위원장을 만나고 민주노총 집행부 첫 직선 이런 지도부로 간 거잖아요. 선출이 된 거잖아요. 그때 그 한상균 위원장하고는 어떤 사전에 좀 알던 사이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한테 저도 상당히 놀랬던 게 쌍차 동지들은 저를 다 알아요. 위원장은 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마 때문에 서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민주노총 아까 정교조하고 쌍차 투쟁장이 계속 같이 있었고, 그러니까 정교조가 2014년에도 시청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었고 쌍차 투쟁은 그 대학문 앞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교조가 쌍차 투쟁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속 결합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쌍차의 다른 동지들은 다 저를 알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 얘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은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들 아니 계속 우리 투쟁장에 있었는데 왜 모르냐고 했더니 그때 위원장이 한 얘기가 나는 원래 여성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선거 관련 논의를 하면서 위원장님을 알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쌍차 다른 동지들하고는 훨씬 더 먼저 알고 있는 사이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어떻든 그 많은 사람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세 분이었죠. 세 분이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선 가능성을 적시하는데 의외로 당선된 거잖아요. 그 정교조가 적극적으로 또 지지를 굉장히 많이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몇 가지 변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상균 위원장하고 이제 둘이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이 시기에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호소를 하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자라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보가 되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를 하는 게 아니라 투쟁을 호소하자 이런 걸로 러닝메이트를 약속한 거였거든요. 미리 그 공약이 우리 저 사업하겠다고 아예 대놓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장에 당선은 안 될 거라고 애초에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투쟁이 필요한 시기임을 모든 조합원에게 호소하자라고 하는 교육 선전의 컨셉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거 기간이 한 달 반 정도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한 달 반에 저희가 거의 10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은 이제 민주노총의 그 전에 이제 간선제 때의 경험 때문에 상층 지도부들을 만나러 다녔던 거고요. 저희는 정말로 새벽부터 그 공장 들어가면 공장 안에 몇천 명의 조합원이 계시잖아요. 큰 공장들은. 그럼 정말 새벽부터 하루 종일을 달리면서 조합원들을 만나서 공약을 말하고 악수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고 투쟁에 나서달라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찍어달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이름으로 투쟁해 주십시오를 호소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저는 이 진정성이 조합원들에게 흡수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당선이 아니라 투쟁할 시기임을 조합원 모두에게 알리자라는 거였는데 일주일 정도 저희가 지나고 나서 딱 느꼈던 게 큰일 났다, 당선되겠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조합원들마다 정말 격려와 함께 해달라, 싸워달라, 그 다음에 정말 투쟁해야 된다, 정말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40, 50대의 그 조합원들이, 지회장님들이 정말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지금은 싸워야 될 것 같다라고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위원장하고 저하고 느꼈던 게 우리만의 외로운 외침이 아니었구나. 정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말 투쟁해야 될 시기고 투쟁하고 싶은데 지도부가 투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 답답함과 분노를 갖고 있었구나. 이제 이걸 저희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렇다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자. 그래서
사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모든 집회와 사업장과 사람들을 정말 진짜 쉬지 않고 새벽 4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하나하나를 다 체킹해보니까 10년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기적이 만들어졌기 직선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한상균 위원장이 마지막에 조계사에 피신해 있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가라 해서 나와서 이제 구속이 된 거잖아요. 그때 마지막 때 그 조계사 때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한상균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쟁에서 그냥 결합을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사업을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바는 없었잖아요. 그 이전까지. 근데 이제 당선된 이후에 위원장한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만큼 돌파력을 갖고 있고 집중력이 강한 활동가는 처음 봤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은 그날 이런저런 논의를 통해서 이거는 불가능하다 또는 이거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많다로 그거 회의가 끝났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시 회의를 할 때면은 밤사이에 고민을 다시 만들어와요. 이렇게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않겠냐, 이렇게 지향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투쟁을 사업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고하고 성찰하고 반성하고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집중력을 갖고 돌파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가 주변의 활동가 중에서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조계사의 위원장이 있을 때도 외부의 사람들은 저희가 뭐 이렇게 위로 방문 들어가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계사 안에서 저희는 사실은 계속 회의가 업무 회의였거든요. 거기서 업무. 예, 그러니까 위원장의 지도와 위원장의 제안과 그다음에 사실은 마지막에 어떻게 투쟁해야 돼? 예. 이걸 어떻게 돌파하고 어떻게 만들 거고, 그리고 위원장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이 조계사에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의 투쟁을 그러면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계속된 업무 회의였어요.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 시기에 정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조계사 신도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께는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분들의 그 지지와 힘 때문에 저희가 조계사에서 마무리 정리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힘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리고 최선의 자선 뭐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언제나 현장은 희망이라는 게 조계사의 신도분들 통해서도 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을 쭉 했는데 이제 선생님 하면서 어떻든 아까 처음에 전교협을 다시 또 앞으로 접하는 하게 된 계기는 왜 전교조 교사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계기는 없고 학교 재단에 재단이 아니고 재단에 이럴 때는 비리를 때문이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왜 저는 제가 교사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 취직을 해서 다니면서 바로 겪게 되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사가 된 다음에 처음 1, 2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러니까 정말 사표를 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교사에 안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비민주적인 요소와 굴욕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학생들을 내가 대하는 부분에서 교사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이 위에서 지시로 내려오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교사의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통제하고 굴복시켜야 되는 그런 교사의 역할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교사 이외에 굉장히 많은 업무와 작무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짓 하려고 교사된 건 아닌데 라고 하는 그 후회와 반성과 회의감이 계속 들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전교협이 저에게는 행운처럼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전교협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전교협이 아니라 지역에 작은 소모임들이 있었고요. 그 소모임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나와 똑같은 고민을 가졌는데, 그런데 세상을 바꾸려고 또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오히려 다음날 내 교실을 다시 바꿔보고,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내가 도망칠 게 아니라 내 직장을, 그러니까 교사로서 내가 내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학교를 내가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굉장한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전교협에 그 활동을 하게 되고 정말 주변에다가 계속 그거를 함께 하자고 설득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전교조로 넘어갔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 선생님이 학교에서 새로 발령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 그분도 사표를 낼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굉장히 본인에게 너무 힘든 거고 견딜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약을 받아서 먹으면서 어느 날 제 앞에서 막 울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교사를 해도 될까요? 부끄러워서 아이들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말이 너가 약을 먹어야만 하게 만드는 학교가 문제지 네가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너가 밥 먹는데 부끄럽니? 약 먹는데 왜 부끄럽니? 그러면 약 먹지 않아도 행복하게 교사가 될 수 있는 학교를 만들면 되잖아. 저는 전교조가 저에게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의 일이 굉장히 행복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행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저는 요새도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노조 가입을 위해서 이제 상담을 오시거나 또는 또 아는 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사표를 내야 되나 보다. 근데 저는 그게 바로 노동조합의 존재의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직장은 때에 따라서는 내 생존을 보장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실현한 곳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은 언제나 나에게 행복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직장을 통해서 맺어진 또 하나의 인간적 관계는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그걸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저를 전교조 활동을 하게 만들었던 이 이유가 결국은 한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그 이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두와 동일한 고민 속에서 저도 전교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든 위원장이 없는 가운데서 사무총장이 살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잡혀갈까봐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살림은 잘했다고 또 위원장 없는 상태에서 잘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무총장으로서 평가를 하기에는 저는 일단 한상균 위원장한테 항상 제가 미안했던 게 더 능력 있는 사무총장을 만났으면은 위원장이 좀 더 사업을 원하는 대로 직선제 일기 민주노총 집행부가 더 잘 펼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항상 남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퇴진의 1등 공신이 민주노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은 일단은 2015년에 아무도 투쟁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고 있었던 게 민주노총이라는 거. 그 다음에
더 이상 전국적으로 우리의 힘이 결집될 수 없다라고, 더 이상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다라고 좌절하고 있을 때 민중 총궐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민중 총궐기 이후에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이 사실은 저지됐거든요. 2016년 말까지 박근혜가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지만 그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우리는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투쟁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잊어버렸는데, 박근혜 정권의 정책적인 타격을 준 거는 노동계약 저지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새도 이제 위원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위원장이 임기가 끝나가는데 우리가 한 일은 무엇인가 반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단 우리의 공약 박근혜 퇴진을 완성했다. 노동계약 저지하겠다고 했는데 저지시켰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현재 새로운 그 민주주의를 위한 그 길로 민주노총이 이 시대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거는 민주노총 내의 조직혁신과 민주노총 내부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 직선 초기부터 약속했는데 만들어내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비정규직 철폐와 그다음에 올해 3년 차에 비정규직 의제로 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사실 기획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630이 전조직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비정규 주체 중심으로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평가할 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으로 나오는 지점입니다. 요새도 위원장 같은 경우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항상 오늘도 지금 와 있는데 화요일이면 업무 지침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주일 상황을 이제 위원장한테 편지나 뭐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위원장한테 상황 보고가 들어가고, 매주 화요일이면 위원장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에 있어서의 기조나 방향과 관련한 위원장의 의견을 또 이쪽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금 춘천교도소에 지금 화성도 화성도.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위원장 그 한상균 집행부가 갖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또 한계도 분명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든 이제 보니까 2기 이제 위원장 선거를 이제 공부하고 그걸 또 실무적으로 이제 예. 추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임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훌륭한 그 위원장 후보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직선 1기를 마치면서 이제 2기한테 이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내보다도 외국 노총에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상균 위원장이 재출마하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질문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옥중에서 재출마하겠다. 예, 그러니까 옥중 출마 의사를 많이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유럽이나 이렇게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적인 곳은 이렇게 우리처럼 단기로 위원장이 교체되지는 않거든요. 좀 더 장기적인 체제인 거죠. 예. 임기가 길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심한 경우는 뭐 10년 이상씩 하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안정적인 구조일 경우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세 변화도 워낙 급격하고 여러 상황에 있어서의 이제 변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선거라고 하는 기간이 가맹 산하도 보면 2년, 3년 이렇잖아요. 굉장히 이제 짧은 거에 비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안정적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장, 사무총장의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제 그 구조로 계속 뭐 5년, 10년씩 있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연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은 우리 내에서도 또 의견이 분분하지만 많은 분들이 직선제가 효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지만 직선제 도입 이후에 민주노총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선제가 아니었으면 한산림 집행부라는 게 탄생할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그 서울에서보다도 지역에서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 위상이 이 정도로 높은 건 처음이었다. 자기 민주노총 운동 속에서 가장 민주노총 위상이 높아졌음을 실감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작년 올해 2년 동안에 국제적인 노총들은 거의 다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지 선언과 사업적 결합 연대를 계속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투쟁하는 한국의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상균 위원장 집행부가 계속 유지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고요. 근데 뭐 그 질문에는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는 일관성 있게 계속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의 직선제라고 하는 것은 조직 민주주의를 위한 실험이었고, 일기는 그 조직 민주주의의 정신 그대로 일기로서 마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세술은 세푸대의 이기는 또 바뀐 이 정세 속에서 새롭게 나아갈 것이다.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세요. 민주노총의 2기 직선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사실 홍준표가 또는 국정원이 이런 부분, 또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과 정교조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핵심은 저는 역설적이게 민주노총 강령이라고 보거든요. 아, 강령. 저기도 강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국 노총에서 왔다가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왜 이렇게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하느냐, 민주노총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정권 투쟁을 하고 그렇죠. 사회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역할과 상당히 다르다. 근데 유럽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좀 국제노총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는 게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바로 이 민주화를 위한 이 과정들이에요. 민주화를 위한. 그러니까 뭐냐면은 세계 곳곳이 다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서 어느 나라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다 노동계약 저지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정말 피나게 투쟁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보면은 한국의 탄압은 뭐 이 정도 탄압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민주노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민주노총은 노동계약 저지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동자로서의 권익투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의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투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자본, 대정권 투쟁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민주화를 위한 그 투쟁 중심에 노동조합이 서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큰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가 이제 공포로부터의 자유상 수상하고, 올해 네덜란드 노총에서 인권상 수상, 그다음에 이제 미국 노총이 또 10월에 수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호주 노총도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고, 이곳저곳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상을 하고 인권상 수상하는 사례는 좀 흔치 않잖아요. 근데 이 이유가 바로 민주노총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민주노조로서의 민주화 투쟁의 역할인 건 거죠. 강령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한다. 이게 우리의 강령 1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노총에서 왜 민주노총은 이런 역할이 더 많느냐, 이 질문에서 이거는 한국의 역사와 바로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그 식민지에서부터 해방되던 역사의 과정, 그리고 독재 정권으로부터 다시 투쟁을 통해서 사회의 민주화를 만들어왔던 과정, 87 노동자 투쟁에서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을 건설하는 이 이후의 모든 투쟁이 한국 역사 속에서 노동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역할이, 그것이 바로 민주노총의 오늘의 강령이고 고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준표가 공기를, 바다를 해체시킬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노동자의 운동 자체를 해체시킨다는 건 불가능하고, 민주노총과 정교조를 공격의 중심으로 잡았다는 거는 그들이 바로
기존 극우 세력이고 재벌과 독재의 앞자리였다라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오늘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노총이 지난번에 한상민 위원장도 그 민주노총은 사실 그 정치 운동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통합진보당을 지지했고 그다음에 그 지금 지난번 대선 때는 정의당도 이제 같이 지지했고 끊임없이 뭐 정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정치 참여 직접 정치화 뭐 지금 이제 새로운 그 당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데 내부에서는 이제 거기 지난번에 그 부결이 됐었잖아요. 부결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한상민 의원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왜 정치화를 하느냐 뭐 마느냐는 여러 가지 또 노선별로도 뭐 차이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떻든 그런 맥락이라면 그 정치화를 지향하는 게 우리 총장님도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령의 이번이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의 방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거는 민주노총이 추구해야 될 방향인 거죠. 강령에 딱 되어 있구나.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특정 정당인 건지 아니면 민주노총이 직접 당을 만드는 방식인 건지 아니면 조합원 솔직히 이런 방식도 있거든요. 모든 조합원은 다 당에 가입하라. 이럴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특정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이 다른 진보 세력들과 함께 이 당건설은 이미 민노당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던 거고. 그럼 지금 만약에 당건설이 간다라고 하면 작년에 저희 고민도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건설을 간다라고 하면 민노당 건설과 민노당 이후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분석과 그래서 동일한 반복을 하지 않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논의를 하자. 이게 작년 여름에 집행부가 제시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좀 성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 초 같은 경우는 사실 집행부는 대선을 한번 대선 투쟁을 전체가 한번 붙어서 해보자라는 제안이 되는데 이것도 많이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처럼 약간의 서로의 결은 다른데 그 중에서 정말로 정치 세력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저는 좀 더 깊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